제가 예상하는 시장에 엄청난 큰 폭락을 가져올 만한 악재는 뭐냐면 그건 AI를 통한 악재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가 전 세계의 산업에 엄청난 큰 혁명을 가져다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AI를 통해서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엄청난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서 뭐 기계값이 비싸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사더라도 앞으로 가격이 굉장히 싸지는 거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챗 GPT를 만들었던 샘 알트먼의 입장입니다. 샘 알트먼은 앞으로 물건값이 뭐 2년 주기로 굉장히 싸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I를 통한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는데 혁명을 뛰어넘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1930년도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대공황이 왜 터지게 됐냐면 세계 1차 대전 이후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비행기가 필요하고 비행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그리고 운송 수단이 필요하겠죠.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비행기는 뭐 알다시피 날아가서 미사일 쏘고 싶으니까 하늘에서 그래서 비행기가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니까 사람들을 태워서 실어갖고 뭐 여행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통신은 어떤 의미가 있죠? 통신 기술은 전쟁 당시에 뭐 서로 연락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통신 기술이 라디오 기술로 발전하고 이제 TV 기술로 또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어 컨텐츠 이런 것들도 발전을 하게 됐죠. 운송 수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는 과거 1차 세계대전 당시 그 전에는 이제 사치품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나 자동차를 몰았는데 이제 이 이후로는 공장이 생기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래나 교류가 가능하게 된 거죠. 말 타는 시대는 끝나버린 거예요. 또 뭐 냉장고도 있죠. 냉장고 때문에 각 나라에서 그 식료품을 교환할 때 이 보관이 안 돼갖고 금방 상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람들이 비축할 수 있게 됐고 음식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호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재고가 남는 거죠. 그 남는 재고로 인해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AI가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AI를 통해서 모든 산업 면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도 고속 성장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나 결국 물건의 단가가 싸지고 사람들이 물건의 단가가 싸지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많이 샀지만 그 물건이 남게 되고 재고가 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라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버블로 이어지고 그 버블이 붕괴될 때 세계 대공황 정도의 충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이제 나스닥이 고점을 찍다 보니까 이제 비관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뭐 보셨을 거예요. 나스닥이 이제 폭락하면 뭐 어디로 간다, 뭐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또 대립이 이어지고 있고 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게 출발선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나 문제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금리잖아요. 금리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라는 건 결국 정치적인 거거든요.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008년도 터졌던 서브프라임 역시도 공급 과잉이었죠.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금리를 올리니까 저소득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뭐 파생상품 문제가 생기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호황이 좀 존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호황이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금리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든 상태죠. 2022년도 이후로. 그래서 금리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무너지면 결국은 패드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패드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집단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책임론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자살골을 넣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에요. 중국도 꽤 리스크가 크죠. 부채가 굉장히 많고 중국의 커다란 부동산 기업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과거에 일본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일본도 이제 플라자 합의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자동차도 잘 만들고 뭐 라디오도 잘 만들고 TV도 잘 만들고 모든 가전제품 잘 만드니까 일본 역시도 호황이 오면서 재고가 좀 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재고로 계속 소화할 수 있었는데 플라자 합의를 딱 맞고 나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때 얘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부동산 쪽으로 경제를 부양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유명하죠. 엄청나게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블도 그동안 벌어들였던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저도 같은 맥락으로 봐요.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다가 한 2015년도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중국에 부자들이 많은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단 말이에요.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뒷심을 발휘할 수는 전 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계속 누르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경제적으로나 이제 국가적으로 위기가 발생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과거에 일본이 뒷심을 좀 발휘해서 부동산으로 경제를 좀 부양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도 뭔가를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살아납니다. 이래나 저래나 떨어지면 뭐 다시 올라오고 이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 그 차이인 거예요. 뭐 2년이 걸리냐 3년이 걸리냐 결국은 다 올라오게 되는 게 주식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물론 버블이 많지만 공급 과잉에 의한 버블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은 참고하시고 또 뭐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